누구도 일을 미루면서 마음 졸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망설이는 일들 상당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일어나는데도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일지도 모른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일인데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조금 귀찮은 일을 만나면 늘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뒤로 미루기 오류지대는 주위를 탓하기도 어렵다. 미루는 것,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 모두 내 잘못이니까. 뒤로 미루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존재하는 오류지대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이지 몇 안 된다. 다른 모든 오류지대와 마찬가지로 뒤로 미루는 것도 그 행위 자체에는 폐해랄 게 없다. 사실 미룬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뒤로 미루기 오류지대는 실행하지 않는데 딸려오는 불안한 마음과 무기력 상태가 노이로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일을 미루고도 죄책감이나 불안감, 초조함이 따르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계속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이 장은 읽지 말고 그냥 넘겨도 된다. 허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미루기는 사실상 최고의 현실 도피다. 해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당신은 강인하고 능력 있고 한 구석도 물은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꾸 나중으로 일을 미루다 보면 현실 도피, 자기 불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 미루기의 오류지대는 내 안에 내재된 강인함을 못 본 척하며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돌아서는 행동이다. 뒤로 밀어 버릇하는 것은 실행을 회피하기 위해 써먹는 하나의 기술이다.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평가인 경우가 많다. 멀찌감치 뒷짐지고 앉아 행동하는 사람을 지켜본 다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감나라, 대추나라, 참견하기 일수다. 비평가가 되기는 쉽지만 행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와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문화는 비평가 천지의 문화다. 심지어는 돈을 내고 비평가의 말을 듣기도 한다.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라. 여럿이 모이기만 하면 이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정신을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대체 왜 그럴까? 직접 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평가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다. 얼마간 두각을 나타냈던 뛰어난 인물들을 주목하라. 그들은 내노라 하는 행동가들이다. 어느 모로 보나 승자들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행동가들에게는 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시간 따위는 없다. 행동하느라 눈, 코, 뜰 새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비교적 재능 없는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평하기보다는 그를 돕고자 한다. 노력하는 사람들을 헐뜯다 보면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너그러워진다. 남의 흠을 잡는 사람, 스스로 비평가라 칭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또한 나에게도 그런 비평가 기질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런 성향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몰아내겠노라 결심하자. 그렇게 하면 말만 앞세우는 비평가가 아닌 행동가가 될 수 있다. 인생은 결코 따분하지 않지만 따분함을 굳이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분함이라는 것은 현재를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분함은 선택이다.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가 있다면 내 삶에서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인 것이다. 뒤로 미루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로 현재를 내놓는 행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따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사람들은 따분함을 주위 탓으로 돌리곤 한다. 이 동네는 정말 따분해 라든가 저 연사 한번 따분하군 하는 식이다. 그러나 따분한 마을이나 연사 같은 것은 없다. 따분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따분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거나 창의적이고 새롭게 머리를 쓰면 따분함을 선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나에게 달려있다. 미루기에 매달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뒤로 미루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분명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현재 자신이 행동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을 계속 뒤로 미루는 한 언제까지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와 변화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미루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그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미루기는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지금부터는 그런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뎌 보자.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략. 5분 단위로 생활할 것. 이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5분 단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 만족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일을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앉아 지금껏 미뤄왔던 일을 시작해 볼 것. 편지 쓰기나 책 읽는 일부터 괜히 미뤄왔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일단 시작해보면 그 일에서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일에 대해 품고 있던 불안이 사라질 테니. 미루고 있는 일을 지금 실행에 옮길 경우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 자문해 볼 것. 대체로 그 답은 별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곧장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하면 그 두려움에 얽매일 이유가 사라진다. 시간을 정해 당신이 미뤄오고 있는 일에만 전념해 볼 것. 15분간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미루기의 고비를 넘기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의 당신을 유심히 들여다볼 것.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기피하려 드는지 확실히 하고 과연 내가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도록 하라. 미루는 행동은 현재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채운다. 바꿔 말하면 지금 그 일을 하면 그 불안은 당연히 사라진다. 자신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것. 그리고 자신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6개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망망한 시간의 바다 앞에서는 30년이나 6개월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 전체가 한 점에 지나지 않다. 무엇이건 미룬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잠자리에 드는 바로 그 순간까지 피곤에 자기 자신을 내주지 말 것. 피곤이나 병을 핑계 삼아 어떤 일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말라. 아프거나 피곤한 이유를, 다시 말해 일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면 병이나 피곤이 마술처럼 사라진다. 입버릇처럼 붙은 아마 또는 좋겠어, 바랐는데 같은 말을 집어치울 것. 그런 말들은 미루는 습관을 위한 도구들이다. 만약 그런 말이 입안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면 참신한 말로 바꿔보라. 일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어를 일이 잘 되게 해보겠어로, 일이 더 잘 되길 바랐는데를 이제 이렇게 하면 꼭 잘 될 거야로, 아마 잘 될 거야를 하면 잘 될 거야로 바꿔라. 스스로에 대한 불평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에 관한 일기를 쓸 것. 이런 메모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는
나의 비판적 태도가 생활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시 말해, 비평과 노릇을 한 경우에 빈도, 양상, 상황,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비판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 자신의 비난 행위에 대해 적어야 한다는 일이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닐 테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 이사, 성문제, 새 직장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구할 것, 용기를 내어 자신이 품고 있는 불안에 대해 말하고 나만 알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이에게 뒤로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 공동 노선을 펼쳐라. 그 문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뒤로 미루는 습관의 단짝인 불안을 대부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무언가를 하라. 자꾸 미적거리는 버릇 때문에 갖가지 불안과 고민을 끌어안고 살면서 현재의 순간들을 소모하지 말고 그 짜증나는 오류지대를 통제하여 현재를 살아라. 몽상에 빠지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비판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심리적 둥지를 떠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의존이라는 독사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우리의 삶에 기어들어온다. 그 독사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내모는 일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다른 이의 의존심에서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자립이란 온갖 의무관계,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일에서 온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런 의무관계가 없었더라면 아무래도 하지 않았을 일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둥지를 떠나는 일이 특히나 힘든 이유는 부모, 자녀, 권위적 인물, 애인 등 각별한 인간관계에서 기대되는 바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가르침 때문이다. 둥지를 떠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신적 의존이란 자신에게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관계,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당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 상황에 화가 치미는 상태다.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관계가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 화가 치민다면 당신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는 그 관계 자체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는 죄책감과 의존을 낳는 반면 선택은 사랑과 자립을 키운다. 정신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는 선택권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여 있는 관계에서는 늘 분노와 가슴에 응어리만 쌓일 뿐이다. 정신적 자립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유약해지고 노예가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거나 변심하거나 죽는다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나락으로 빠지게 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는 부모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라고 가르친다. 의존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정에서, 그리고 어렸을 적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나 내가 현재 자녀를 대하고 있는 방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자신을 정신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속시키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되뇌고 있는가, 또는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강요하고 있는가. 동물의 왕국 어디에서든 어미 노릇이란 새끼들이 자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 뒤 새끼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자립 본능은 갖고 있지만 자식을 소유하고 자신의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집착에 가까운 욕구가 더 우세한 듯하다. 그리고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목표는 자녀가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앞에서 힘을 잃는다. 아이들은 역할 모델의 행동에서 배운다. 부모 자신은 자책감으로 가득 차고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흠집이 난 제품을 팔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만약 부모가 자긍심 낮은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부모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모라는 사실이다. 이는 자녀들에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도록 그리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골방만 차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얄궂은 일인가. 자신감이란 물건처럼 손으로 건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녀들은 자신감 넘치는 부모를 바라보고 직접 체득해야 한다. 부모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위해 늘 스스로를 희생하지는 않음으로써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는 희생적 태도의 본보기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희생적 태도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선시하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오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은 높이 살만한 것이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미는 것을 가르치게 될 뿐이다. 아이들은 본래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고 싶어 한다. 내가 할 거야. 그것 봐, 엄마 도와주지 않아도 난 할 수 있어. 내가 먹을 거야. 등등 끝도 없이 그런 신호를 보낸다. 어린 시절에는 의존도 많은 법이지만 출생하는 그 즉시 자율에 대한 고집 역시 뚜렷이 나타난다. 자녀가 부모라는 둥지를 떠나려는 욕구는 매우 강하다. 그러나 소유와 희생이 가정이라는 기계의 윤활유 역할을 해온 경우라면 둥지를 떠나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은 한 가정을 발칵 뒤집는 엄청난 것이 된다. 정신적으로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둥지를 떠나는 것은 위기도 혼란도 아니다. 제대로 살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가정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영속적인 단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립을 찾아 나설 때 자책감을 일으키거나 정신적인 짐을 지워서도 안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폭력적인 태도를 내세워 돌아오는 보상이 무엇일까? 자녀가 성장해서 품게 되는 증오, 분노, 화, 초조한 죄의식뿐이다. 의무나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바람직한 부모-자식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친구처럼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식탁에서 케첩을 흘렸을 때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칠칠치 못하게 라고 말하지 않는다. 친구가 뭔가를 흘렸을 때 보이는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인다. 괜찮아? 소유물 다루듯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부모는 의존보다 자립을 키우며 자립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욕구에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다. 둥지를 떠나는 일을 북돋워주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홀로서기 시도가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모에게 딱 들러붙어 있는 일도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도 없다. 부모 역시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영원한 충성 맹세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가족들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또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보다 개인 생활을 존중해 준다. 이런 가정에서는 여성도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넘어선 자신만의 생활이 있다. 오로지 자녀를 위해 또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제대로 잘 살아가는 본보기를 보인다. 그런 부모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화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도 외출을 하기 때문에 늘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이나 책임감을 종용하지 않는다. 자책감을 자극하거나 윽박 지르는 등 교묘한 조종수단도 부리지 않는다. 성장한 자녀가 의무적으로 집에 들르길 바라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느라 너무도 분주한 나머지 빈둥거리고 있다거나 자녀나 손자들이 찾아와 삶의 낙을 제공해 주길 기다릴 틈이 없다. 이런 부모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우려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을 어느 것 하나 굳이 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애써 빼앗지 않는 것이다. 그런 부모들은 혼자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자녀의 욕구를 바람직하게 여기면서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뿐 극성 부모로서의 횡포를 부리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마음의 심지를 잘 잡으면 부모 집에 들르는 일이 늘 즐겁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범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자녀가 둥지를 떠날 때 주위 사람들에게 한바탕 소란이나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일을 의당 거쳐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 역시 한때는 자녀였다. 만약 그때 의존심을 배웠다면 어쩌면 결혼을 한 후에는 그 자리에 배우자에 대한 의존심을 들여놓았을지도 모른다. 서로 복종보다 자립을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면서도 행복을 공유하는 두 자립심 강한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가슴 부푼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려 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어떤 식으로든 지배하려 든다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불씨는 가장 훌륭한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인 자립을 얻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삶이 두려워 혹은 만사가 귀찮아 또는 단지 의무라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양쪽 모두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를 지배하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해준다. 끝도 없이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대변해줘야 할 번거로움도 없고 응당해야 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없다. 의존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낙원에서 뱀과 같은 존재다.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와해시킨다. 이 오류지대는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권위와 주도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 주도권을 포기하려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얄궂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함께하는 가운데 약간의 거리를 둬야 부부간의 금실이 더 좋아진다. 의존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의존이란 권세를 부리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오류지대 행동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지배해달라고, 즉
여태껏 항상 대우해 줬듯이 그렇게 대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길들이는 것이다. 권위를 내세우는 과정으로는 별별 방법이 다 있지만 그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반복된다. 예를 들어 결혼 관계에서 상대를 지배하고 의존적인 처지로 몰아넣었는데 특정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면 그 방법은 곧 채택된다. 결혼 생활에서 지배와 통제의 실을 유지하기 위해 곧잘 사용되는 전략으로는 소리 지르기, 악다구니 퍼붓기 등 온갖 종류의 언성 높이기가 있다. 또한 떠날 거야, 이젠 이혼이야 등의 말로 협박하기도 하고 몸져 눕거나 싸늘한 묵비권 행사를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전략이 사용된다는 것은 먹혀든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그런 전략에 휘둘리기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계속 사용할 리 만무하다. 상대방이 그 전략을 사용하는데 맛을 들인 이유는 오로지 내가 반응을 보이기 때문. 어느 정도 복종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의 마지노선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휘두르는 대로 휘둘려지는 것은 처분대로 해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진정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상대방을 길들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 방법을 터득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처분대로 해주십사 하며 길들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듯이 원치 않은 서러운 대접을 받는 곳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식당이건 버스이건 간에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내게 좀 더 잘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처신했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라고 자문해보라.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바꾸도록 시도해보라. 자립이란 효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또는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결혼의 대표적인 특징 역시 최소한의 타협과 최적의 자율 그리고 자기 신뢰다. 의존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정말이지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슬쩍 떠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스스로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 기가 막힐 노릇이 있다. 당신이 자립하면 특히 당신을 종속적으로 가둬두려고 무진애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둥지는 자녀가 자랄 수 있는 멋진 곳이다. 그러나 둥지를 떠나는 것은 훨씬 멋있는 일이며 떠나는 이의 눈에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이의 눈에도 아름답게 비칠 것이다.